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송파구 KSPO 캐스포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에요. 예, 체조 경기장. 여기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자, 이재명이 오늘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정견 발표할 때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의 부인이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억울한 양심적인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다. 영문도 모른 채 수백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도 국가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공무원의 죽음을 대통령 부인 부패에 덮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받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분들은 왜 돌아가셨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책임을 졌나요? 자, 본인의 비서실장까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한번 애도를 표한 적이 있나요? 문상을 간 적이 있나요?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분인가요? 야, 그 김문기 씨 유가족들이 참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마지막 호소를 하는데 거기 뭐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요.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래놓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 그 김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 굉장히 뭐 저희들로서도 참 숙연해지는 건데 이분이 정확한 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런데 이분이 담당했던 최근의 주요 사건, 네. 그 명품백 사건만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이재명의 닥터 헬기 네. 그 사건 또한 그 김 국장이 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처리를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김 국장이 이 두 개 다 굉장히 예민한 사건들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에게 아주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사건이고 네. 또 명품백 사건은 영부인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이 민감성,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두 가지 사건을 거의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해요. 상당한 심리적 압박. 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앞에 닥터 헬기 사건은 싹둑 잘라버리고 뒤에 명품백 사건만 가지고 지금 침소 봉대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망언을 그건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전현이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더군다나요. 이번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처리한 사건이 바로 닥터 헬기 사건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네. 행동 관계에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소방관들의 이런 분들한테만 책임을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심적 압박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뭐냐면 아니 국회의원들은 그걸 원래 지시하고 했던 사람들은 왜 처벌을 못하고 왜 애꿎은 그 소방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최근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딱 끊어놓고 이게 명품백 사건은요. 이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전체 그 14명이나 되는 이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한 사건이에요. 거기서 다수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본인들의 공직자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 작용을 했고 그걸로 인한 그다음에 이제 닥터 헬기 사건 민주당이 오죽 그 유난을 떨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때 관련됐던 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뭐 유무형에 상당한 압력을 넣은 걸로 지금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정말 제대로 이제 파봐야 되는데 정말 이 살인자라는 표현은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지만 그 분이 그런 선택을 하게끔 이런 그 외부에서 그런 요인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 네. 전현희 말대로 대통령 부부인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인지
이거 제대로 들여다 봐야 됩니다. 바로 천준호입니다. 이게 천준호 비서실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연락을 해서 뭔가 헬기를 동원하고 또 상임위원들이 당시에 이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하고 공직자들만 처벌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 이런 이 이야기가 있는데 더군다나 참 이재명 본인은 참 이 사람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낯이 두껍다고 할까요? 예. 이게 아니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돌아가실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 근데 이걸 놓고 뭐 양심적 공직자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요?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대장동 백현동 수사하면서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얼마나 지금 그 곤혹스럽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공무원들 네 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참 저는 이 후한무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후한무치하죠. 철판 깔았죠. 예. 자, 근데 이제 어제 서울 지역까지 경선이 이루어졌고요. 거기 보니까 서울 지역 경선에서 92.4% 감독님 그 득표율 한번 보여주실까요? 92.4%가 어제 이제 온라인 투표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적 득표율로는 이재명 89.90, 김두관 8.69%, 김지수 1.42%. 자, 그다음에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로는 김민석, 그다음에 김병주, 김병주, 그다음 정봉주가 서울에서 6등을 했어요. 6등. 예, 전현희가 2등을 했습니다. 살인자 이야기가 참 효과가 아주 톡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준호, 전현희, 이현주가 또 내려갔네요.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전현희가 되는 거겠죠. 예. 저 전현희가 저 5등에서 4등, 3등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 그 전당대회 룰은요, 당내 투표가 70%를 차지하고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입니다. 그중에 권리당원이 56%, 대의원이 14%. 그런데 지금 저기 나온 숫자는 권리당원 권리당원이죠. 투표만 네. 그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 투표, 오늘 이제 대의원들이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대의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게 30%인데 뭐 민주당도 당연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이 돼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 플러스 무당층만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가 좀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정봉주가 명팔이라고 그냥 딱 치고 나온 게 어찌 보면 득표 전략일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서울 권리당원 투표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치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 권리당원에서는 많이 밀릴 거다. 네, 어차피 그러나, 뭐 지지 않을 거다 자기. 어차피 안 할 거고, 근데 자기 대의원이 항상 그 친문과 친명 이 파워 게임에 있어서 대의원 비중을 줄이려고 친명이 아주 지속적으로 강하게 푸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친문 성향의 대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전체 투표에서 대의원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게 이제 14%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정봉주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도 아니냐 하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어쨌건 뭐 민주당은 세게 이야기를 하면 표를 주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민주당에는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제 이 앞으로 놓인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결국 사법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달 되면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제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으로 인한 지금 친문 친노 세력의 결집, 이 문제가 아마 굉장히 이제 본인이 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될지. 세 번째는 과연 이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가? 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말 과관이죠. 정청래, 최민희, 뭐 무슨 맨날 청문회 뭐 하는 거 한번 실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저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라 망하겠다. 네. 라는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앞으로 놓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의 어떤 위기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우리 지원님은 거기에 뭐 더 첨가하실 게 있나요? 아니 그 세 가지가 아주 주요한 그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이 정치 고관여층만 뭐 유튜브도 보고 종편 정치 토론 방송도 보고 하죠. 네.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야 지지자들 중에 좀 그 지지의 강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이제 중도 무당층도 있을 거고요. 네네. 또 스윙 보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금 정치 자체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그 할 것 없이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거의 지금 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요번에 이종찬발 8.15 두동강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아이 정치하면 이제 염증을 느끼고 날씨도 더운데 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야 간에 이제 뜯어 보면은 지금 뭐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있는 게 이제 이조 세력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당 내부의 문제일 수가 있고 이재명 개인 사법 리스크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문제는 그게 꼭 이 야당에게 이재명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 이제 국민의힘도 그거를 거기서 좀 잘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사법 리스크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9월 달 되면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구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두 개 사건에 대한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그러면 10월에 이제 아마 초에 선거법이고 위증교사가 아마 좀 중반 뒤에 네. 날 가능성이 높은데. 결심 공판이 이제 그 선거법이 9월 초순이고, 그렇죠. 예, 저 위증교사는 9월 말이죠. 말이죠. 예. 그러려면 그렇게 한 달 정도 이제 원래 결심 공판과 선고가 뭐 한 달 내외로 네,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월 달에 초와 말에 이제 일단 두 개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그렇죠. 일단은 이제 비선거권이 박탈이 네, 되고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또 이 선거 자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442억인가요? 434억. 434억. 네. 자, 그 부분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 토해내야 됩니다. 되죠. 토해내려면 뭐 당사도 팔아야 될 것이고요. 네. 뭐 등등 이런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민주당으로서 만약 이게 확정이 될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뭘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원 개개인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당 법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어디 바깥으로 나와서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저 434억 토해내려면요 거의 뭐 빚을 내지 않는 한 당사 매각해야 돼요. 네. 당사 매각해야지만 그 자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뭐 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두 가지 혐의죠.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뭐 이 국토부에 예,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들 뭐 같은데 이게 뭐 법조인들 쪽 이야기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럼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판사들이 말입니다. 겁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대표를 다시 나온 이유도 자, 우리 세력이 이렇게 하는데 너 판사 뭐 그래. 제대로 할 거야? 뭐 앞으로 너 변호사 안 해? 뭐 이런 이제 압박을 받으면 그렇죠. 이게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유창훈도 작년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할 때 그 네. 구속영장 기각 사유 그 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뒤죽박죽 논리도 없고 그냥.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유창훈도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은 거죠. 네. 받아서 뭐 야당 대표. 근데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야당 네. 대표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대표를 계속 하려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판사들이요, 여러분들 뭐 판사가 뭐 아주 뭐 전지전능하고 고매한 뭐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요 시류에 이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사도 보면 본인이 이 정책 압박감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90만 원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100만 원 했는데 항소심 가서 뭐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걸 열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 그거는 결국은 집권 여당이 뭐
아주 탄탄하게 음. 그리고 또 뭐 다음에 어떤 정권 재창출 가능성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안정감을 줘야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저는 그 두 개 사건 다 아마 이제 차기 대선에 출마 못하는 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네.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볼 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요, 저쪽은 이제 그 이 집안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네네. 아닙니까? 예. 균열이 이루어지면서 더군다나 이제 뭐 김경수가 그때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들어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친노 친문에서 굳이 꼭 연말까지 있어야 되냐? 뭐 한 달 정도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되냐? 뭐 네. 이런 식의 뭐 얘기가 있을 거고요. 저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부 균열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당대회 통해서 이 발생한 이런 그 좀 당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좀 그런 그 있어서는 안 될 분열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잘 정비하고 우리는 이렇게 좀 이 덧셈 정치의 기운이 좀 새롭게 솟구치고 저쪽은 뭔가 이제 좀 균열이 나면서 이제 뺄셈 정치의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법부가 그냥 독립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지난 유창훈의 판결과 강규태의 그냥 도망갔잖아요. 저 목티 네. 뭐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판사들 개개는요 굉장히 약한 네, 존재입니다. 나약해요. 나약한 존재고 그들도 앞으로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려면 본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평판 그다음에 이런 진영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가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선에 출마 못 시키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좀 이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되지만 1심, 2심 판사들은요 네. 굉장히 그 압박감이 심할 거예요. 특히 1심 판사가 심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1심 판사가 벌금 한 500만 원 때려 놓으면 2심 판사가 그걸 100만 원 이하로 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뭔가 이걸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이 집권 여당이 또 집권 세력이 안정적이고 뭔가 어떤 이 통합돼 있다. 이 모습과 사인을 보내주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판사들의 심리적 영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개딸들로부터 뭐 파상적인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뭐 국민의힘에서 그 못지않은 그 파워로 네.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커버 쳐주고 보호해주고 할 수 있겠다 하면은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판사의 판단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도 현정님도 누차 얘기하지만 판사도 인간이라니까요. 예, 그 유창훈 보면요. 나중에 보니까 유창훈이 자기 뭐 그 가족들 걱정까지 했다라는 맞아요. 그 후일담이 있어요. 그 예. 판사가요, 이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잘하다가 이게 이제 딱 판사가 되면 이게 막 심리가요. 요즘 특히 판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떤 지사적이고 네. 아주 뭐 단단하고 예. 뭐 이런 게 이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그냥 예. 뭐 직장인 비슷하게 이제 그런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제가 판사들 좀 많이 알거든요. 이 만나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들이 또 앞으로 이거 내려서 만약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시달릴 생각하면 굉장히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김경수를 비롯한 외부 세력입니다. 오늘요 참 희한한 장면이 뭐죠? 오늘 문재인이 그 그거요. 축하 영상을 뭐 예. 보냈어요. 그래 축하 영상을 또 보냈는데 막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대 축사를 확장 막는 배타성을 배격하자 뭐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이 확장 막는 배격 이제 이 배타성 이거 뭐 결국 이재명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뭐 당원들이 항의하고 뭐 아주 뭐 그런 목소리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김경수의 복권으로 인해서 저쪽은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경수가 이제 만약 복권이 돼서 일단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자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시나리오로 봐요. 첫 번째는 이재명이 일단 하고 김경수가 동시에 출마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도 뭐 선거법 이거 뭐 다 해서 그냥 출마할 수 있도록 출마하고 김경수도 예를 들어서 친문 친노들 해서 출마할 수 있게 이렇게 겨루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용산에서 노린 야권 분열인데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죠, 제로. 제로입니다. 예. 이 야권 분열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차 이야기하지만 야권은요 이게 뭐 나눌 떡고물이 있으면 나눠져요. 근데 야권은 오로지 지금 대선 끝나고 보자 이기고 보자 예. 거기에 딱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그 김경수 이 이재명과 조국이 전부 다 아웃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사건 그렇죠. 구속 등으로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김경수밖에 없습니다. 예, 없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 이재명이 살아 있을 경우에 예. 출마할 수 있을 경우에 김경수가 신 DJP 연합처럼 제가 돕겠습니다. 손잡읍시다. 예. 그럼 권력을 적절히 나누고 두 사람이서 신 DJP 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이 봅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가능성 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불리한 이슈예요. 네,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김경수를 풀어줌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다시 부여해 줌으로써 야권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질 것이다. 저희 어벤져스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갈 거고.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뭐 그건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논하는 건 그렇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이제 90% 득표율 9대0으로 이제 당선 확정된 다음에 수락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또 영수회담 이야기 할까요? 저는 뭐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수회담을 얘기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지. 안 만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은 끊임없이 대통령하고 그냥 맞짱 뜨자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본인이 뭐 잘 풀릴까요? 근데 예. 저는 솔직히 또 의심되는 게 뭐야? 그럼 저 용산에서 그럼 만납시다. 예. 그래 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우리 둘이 만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동훈 패싱. 패싱이 예,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던진 수를 덥석 받아문 용산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상상 자체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좀 비극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과 용산 대통령실이 한동훈을 협공하고 왕따시키는 뭐 그런 네. 모양새가 됐는데 그게 과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네. 어떤 정치적 선택일까요? 글쎄 뭐 솔직히 뭐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용산의 지금 정무적 판단 기능이 저는 제대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오늘 그 회담을 통해서 아마 저는 영수회담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뭐 아마 한동훈 대표는 꽤 그냥 인사만 하고 뭐 회담을 하려고 하지 왜냐 밀리니까. 말판에서 안 되니까. 아마 만나게 이게 하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만나서 자기가 뭔가 나는 내 상대는 윤 대통령이다. 뭐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JTBC에서 한번 나와달라고 해서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진행자가 오대영이라는 그 예, 있잖아요. 오대영 있죠.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은 뭐 JTBC부터 그런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야 대표 초청해갖고 네. 주요 지금 현안에 대한 토론회. 그거 한번 하면 좋겠네요.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 JTBC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네. 그럼 JTBC다 뭐 다른 방송도 하고 말이죠. 네. 오히려 그런 데서 그렇게 나서주면요. 그걸 계속 뭐 거부하고 그 이재명은 그냥 대통령하고만 뭐 다이다이 뭐 회담하겠다. 그런 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산에서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영수회담이랑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했지만 영수회담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이다. 그렇죠. 딱 그 의미 규정을 분명히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네. 예? 해놓고 이 일을 해야지 마치 뭔가 이재명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뭐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의 의미 규정 정의를
분명히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라치기에 해서는 안 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권 정당 문제.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국민들에게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정말 정청래와 최민희에게 상이라도 주고 싶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 전현희도. 전현희 뭐 이런 사람들 상이라 주고 싶은 게 이게 자기들 세계에서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중도 세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야, 쟤들이 진짜 국정까지 다 장악하면 저 대한민국 좀 솔직히 개판 되겠구나. 네. 이 인식이 너무나 뿌리 깊게 이제 저는 지금요. 맞아요. 과기방송통신위원회 여러분 거기 이제 아마 이름 이거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MBC만 상이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통신 정책이 우리나라 중요하거든요.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고 거기 있잖아요. 그 야당 의원 한 명이 그 이진숙 당시 후보자한테 네. 통신 정책에 대해서 물었어요. 끝나고 나서 바로 불려와갖고 당신 왜 그런 질문에 완전히 저 조인트 까였답니다. 지금 그거 지금 왜 이걸 물어 지금 야. 지금 저 이진숙 저거 하라고 하는데 왜 정책을 물어? 그러면서 그 초선이 네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책을 멀리하면 그게 뭐예요? 정책 물었다고 혼나는 그 지금 분위기예요. 네. 정책 물었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제 그런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집권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저는 판단을 내리지 그럼요. 않을까. 네, 그럼요. 저는 그 이재명이 만약에 통제하지 못하면 저는 아무리 먹산이죠. 먹산이즘이고 나발이고 뭐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먹산이즘 하자 그러면서 국회는 저딴 식으로 지금 뭐 맨날 탄핵이고 뭐고 하면 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정상적인 그 판단을 내린다면은 일단 뭐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 갖고 시급한 민생 현안 뭐 좀 이따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제2, 제3의 TMF 사태가 이미 터졌어요. 네.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라든가 금투세 문제라든가 뭐 전기차 문제라든가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거부터 먼저 해야죠. 그게 진정한 먹산이즘 아니에요? 네.